1952년 7월 34살의 젊은 장교 나세르 중령이 이끄는 자유장교단은 쿠데타를 일으켜 이집트의 정권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혁명위원회는 왕정을 폐지하고 토지개혁을 단행해 구시대의 정치체계를 타파했으며 다른 정당들을 모두 해산시키고 그들만의 일당 지도체제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1956년 이집트의 대통령이 된 나세르는 친서방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4천만 달러의 경제 원조를 받았으며 수에즈 운하에서 영국군을 철수시키는 등 외교적인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세르가 국내에서 개혁을 실시하고 외국군을 철수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그의 인기는 이집트를 넘어 중동의 전 아랍 국가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아랍인들의 희망이 된 나세르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 통합된 아랍 국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핍박하는 아랍의 원수였으며 강력한 군사력으로 언제든지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세르는 자연스럽게 반이스라엘 정책을 실시했으며 그 일환으로 소련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가 소련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한 서방 세계는 즉시 이집트를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스완 하이댐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세계은행이 지원해 주기로 했던 2억 달러가 취소되자 나세르 대통령은 크게 분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댐의 건설이 혁명 세력이 추구했던 최대의 국정과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나세르는 더 이상 서방 세계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티란 해협을 봉쇄해 이스라엘이 에일라트 항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도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수에즈 운하에 대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합법적인 재산을 강탈한 이집트를 용서할 수 없었으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는 공동으로 이집트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하기로 했는데 이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전쟁에 대한 명분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되찾기 위해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에 손을 내밀어준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티란 해협의 봉쇄로 홍해를 통한 무역로가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당장이라도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군을 몰아내고 싶었는데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을 해준다면 전쟁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밀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협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게릴라에 대한 보복을 명목으로 시나이 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개시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국제무역로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에즈 운하에 군대를 투입해 이를 점령한다. 이집트군이 수에즈 운하 방어에 집중하는 사이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전부를 차지한다. 1956년 당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전력을 살펴보면 이집트는 정규군 10만 명, 비정규군인 국가방위대 10만 명, 전차 430대, 야포 500문, 항공기 250대이고 이스라엘은 상비군 5만 명, 예비군 10만 명, 전차 400대, 야포 150문, 항공기 150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이 기습적으로 실시되고 단기간에 종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전쟁 이전부터 기만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중에서 장교와 전차병은 작전 3일 전, 일반 병사는 작전 2일 전에서야 동원을 실시했고 병력을 동쪽으로 배치해 마치 요르단을 공격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1956년 10월 29일 16시 20분 이스라엘군 제202 공정여단 1개 대대 병력이 16대의 수송기에 탑승해 이륙했으며 이들을 호위하기 위해 10대의 전투기가 따라붙었습니다. 수송기 편대는 이집트군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150m의 높이에서 적어도 비행을 실시했으며 시나이 반도 미틀라 고개 부근에서 병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후속하는 수송기가 지프차 8대, 106mm 무반동총 4정, 120mm 박격포 2문, 그리고 각종 탄약과 식량을 투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1개 공정대대가
후방 침투에 성공하자 샤론 대령이 지휘하는 202 공정여단의 본대 3,000명이 그들과의 연결 작전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주둔지에서 미틀라 고개까지의 이동 거리는 총 300km였습니다. 202 공정여단의 이동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150대의 반궤도 장갑 트럭이 지원되기로 계획되었지만 실제로는 46대밖에 지급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노후화되고 부품이 부족해 이스라엘군은 차량을 계속 수리하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전진 과정에서 이집트군의 저항이 몇 번 있기는 했지만 공정여단은 이들을 쉽게 격퇴해 나갔으며 작전이 개시된 지 39시간 만에 간신히 선두 공정대대와의 연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중부 축선에서는 이스라엘군 제4보병여단이 국경선을 넘어 쿠세이마를 점령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휘부의 구상은 여기서 공격을 일단 멈추고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한다면 다시 전면적인 공격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휘부의 구상은 이스라엘군 남부 사령관 아사히 시모니 준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예비대인 제7기갑 여단과 제10 보병여단을 투입해 아부 아게일라를 신속히 점령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가 병력을 출동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얀 참모 총장이 서둘러 이를 막아보려 했지만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개시한 이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얀 참모 총장은 이스라엘군 단독으로 2단계 작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5시간 후인 10월 30일 18시 영국과 프랑스는 예정된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최후 통첩문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적대 행위를 즉시 중단한다. 이집트군은 수에즈 운하 서안으로, 이스라엘군은 운하 동안으로 철수한다. 모든 국가의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수에즈 운하에 투입한다. 이러한 최후 통첩문에 대해 이스라엘은 계획대로 수락했지만 이집트는 당연히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 제7기갑 여단이 아부 아게일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이에 대한 이집트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야포와 대전차포를 이용해 방어를 실시했는데 이스라엘군 항공기가 근접 항공 지원에 나서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군사적 요충지인 아부 아게일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 31일 19시 영국과 프랑스군은 이집트가 최후 통첩문을 거부한 것을 빌미로 해서 수에즈 운하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먼저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전투기들이 이집트군의 공군기지를 폭격해 200여 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이집트군의 정예 전투 사단들은 시나이 반도에 투입되어 이스라엘군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는데 수에즈 운하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집트군 지휘부는 그들을 다시 철수시켜 운하를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집트군의 이러한 철수의 때를 맞추어 전 전선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라파였는데 그곳은 이집트군의 1성급 부대인 제3사단이 방어하고 있었으며 그곳에 철조망과 지뢰가 설치되어 있어 공격이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11월 1일 공두시 이스라엘 해군의 한포 사격과 공군의 폭격이 실시된 이후 공병대가 투입되어 지뢰 지대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지뢰가 제거되자 그곳으로 이스라엘군의 전차와 장갑 트럭들이 밀려 들어갔으며 해가 뜰 무렵에는 라파를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군은 도로를 이용해 서쪽으로 진격해 나갔으며 이를 통해 시나이 반도 북부 지역을 대부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나이 반도 남쪽의 샤르멜 셰이크도 공격하기로 했는데 그 목적은 이집트의 티라네업 봉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공격 임무를 맡게 된 이스라엘군 제9 보병여단은 18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보급은 트럭 104대, 식량 5인분, 그리고 600km를 이동할 수 있는 연료였습니다. 하지만 구 여단의 가장 큰 어려움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 제대로 건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밀어서 언덕길을 올라가기도 하고 거대한 바위를 폭파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를 직접 건설하기까지 했습니다. 구 여단이 샤르멜 셰이크에 도착하자 그곳을 지키고 있던 이집트군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의 대부대가 시나이 반도 남부의 험난한 지형을 뚫고
진격해 오리라고는 쉽게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군은 샤르멜 셰이크를 사수하기 위해 강력히 저항했지만 결국 100여 명이 전사하고 860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수에즈 운하에 대한 공격을 실시한 영국과 프랑스군은 본격적으로 상륙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13,800명으로 구성된 영국군은 수에즈 운하의 서쪽 지역을 담당하기로 했고 8,500명으로 구성된 프랑스군은 운하의 동쪽 지역을 담당하기로 했는데 최초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이어서 지상군의 본격적인 상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에즈 운하 주변의 이집트군 거점에 대해 이미 충분한 폭격을 실시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 없이 계획된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개시된 지 8일 만에 이스라엘군은 시나이 반도 전체를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양측의 피해를 살펴보면 이집트군은 전사자 1650명, 부상 4900명, 포로 6200명이고 이스라엘 전사자는 189명, 영국은 16명, 프랑스는 10명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결과는 일방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국제 여론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전개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이 반대하고 나섰는데 수에즈 운하를 영국과 프랑스가 차지하면 아랍 국가 전체가 서방 세계에 등을 돌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중동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은 더욱 확장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련도 영국과 프랑스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며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반대하고 여기에 유엔도 비난하고 나서자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기로 했으며 이스라엘도 시나이 반도에서 병력을 모두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서 군사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었으며 아랍에서 외세를 물리쳤다는 이유로 아랍 민족 전체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제2차 중동 전쟁은 수에즈 위기라고도 불리며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구시대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려는 마지막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새롭게 패권을 차지한 미국과 소련에 의해 좌절되었으며 이후 그들은 그동안 유지해오던 식민지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